한국? 거긴 그냥 삼성 전화기나 만드는 작은 나라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우즈베키스탄은 석유와 천연가스, 금이 넘쳐나는 자원의 나라였고 한국은 땅도 좁고 자원도 없는 그저 그런 나라로만 보였죠.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세계 여러 나라를 다녔지만 한국행 노선만큼은 별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동북아시아를 덮친 폭설 속에서 저는 죽음을 각오해야 했고 유일하게 활주로를 열어놓은 곳이 바로 그 한국의 인천공항이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싶었던 그 순간 제가 본 것은 상상을 뛰어넘는 광경이었고 공항 한편에 놓인 낡은 대우 자동차 한 대가 제 할아버지의 목소리를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이 놀라운 반전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구독이라고 적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미나입니다. 벌써 7년째 하늘을 날고 있었고 오늘은 베이징행 비행이 예정되어 있었죠.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큰 착각 속에 살고 있었는지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그 나라 사람들을 저는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무시했던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우리 우즈베키스탄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대로 우리나라는 석유와 천연가스가 풍부한 자원의 나라였고 금과 우라늄도 많이 생산되는 부유한 땅이었죠. 선생님들은 늘 우리는 땅 밑에 보물을 가진 나라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그 말을 믿으며 자랐습니다. 반면 한국은 텔레비전에서 가끔 보이는 삼성 광고 정도로만 기억될 뿐이었고 전화기 만드는 나라구나 정도의 인식밖에 없었습니다. 자원도 없고 땅도 좁은 반도 국가가 우리와 무슨 비교가 되겠습니까? 집안 분위기도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석유 관련 회사에서 일하셨고 늘 우리는 자원으로 먹고 사는 나라라며 자부심을 가지고 계셨죠. 가족 모임에서 친척들이 모이면 누군가 한국 드라마 이야기를 꺼내도 그래봤자 우리보다 못한 나라라는 말로 대화가 끝나곤 했습니다. 저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고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할아버지만 유독 한국 이야기를 하시면 표정이 달라지셨지만 저는 그때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승무원이 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바이, 이스탄불, 모스크바, 베이징을 오가며 세계 여러 도시를 봤지만 한국행 노선만큼은 별로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죠. 동료들 사이에서도 인천은 그냥 환승도시, 서울은 볼 게 별로 없다는 이야기가 자주 오갔고 저는 그 말들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한 번도 직접 가본 적 없으면서 저는 이미 한국을 다 아는 것처럼 판단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평온한 일상이 흘러갔습니다. 매주 서너 번씩 비행기를 타고 승객들에게 미소 지으며 서비스하고 월급을 받아 가족을 돕고 친구들과 저녁을 먹으며 웃고 떠들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한국을 무시하고 우리가 더 낫다고 믿으며 살던 그 평화로운 날들이 곧 산산조각 날 줄은 상상도 못했죠. 그날 오전 11시 저는 동료 사비나와 함께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사비나는 저보다 3살 어렸지만 입담만큼은 누구보다 좋았고 늘 제 옆에서 수다를 떨곤 했죠. 미나 언니, 오늘 베이징 가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그녀는 신이 나서 말했고 저도 기분 좋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10명의 승객이 탑승을 마쳤고 모두가 평범한 비행을 기대하고 있었죠. 그때만 해도 우리는 몇 시간 후 베이징에 무사히 도착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정오에 비행기가 이륙했고 처음 1시간은 아무 문제 없이 흘러갔습니다. 저는 승객들에게 음료를 나눠주며 미소 지었고 비즈니스석의 한 신사분은 승무원님, 오늘 날씨 괜찮죠? 라고 물으셨죠. 저는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편안히 가세요. 하지만 그 말을 한 지 30분도 지나지 않아 기장실에서 올가 선배를 호출하는 신호가 울렸습니다. 올가 선배가 기장실에서 나왔을 때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선배는 저희를 갤리로 불러 모으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동북아 쪽 날씨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대. 베이징 공항에서 지연 가능성을 검토 중이래. 사비나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베이징은 큰 공항이잖아요. 조금 늦어지는 거야 뭐 어때요? 저도 별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겨울이면 원래 눈이 오는 법이고 대형 공항들은 그런 것쯤 다 대비하고 있을 테니까요. 오후 1시 30분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내 방송이 나왔고 블라디미르 기장의 목소리가 들렸죠. 승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현재 베이징 지역에 폭설이 내리고 있어 착륙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방송을 듣자마자 기내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승객들이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누군가 폭설이라고 했나요? 라고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통로를 오가며 승객들을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조금 늦어질 수는 있지만 안전하게 도착할 겁니다. 하지만 제 말투에 확신이 없었던 걸까요? 한 중년 남성 승객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승무원님, 정말 괜찮은 거 맞죠? 우리 아내가 베이징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최대한 밝은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지만 제 마음속에도 작은 불안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2시 올가 선배가 다시 기장실에서 나왔고 이번에는 표정이 더욱 심각했습니다. 선배는 저를 한쪽으로 데리고 가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나, 상황이 안 좋아. 도쿄도 폭설 때문에 문제가 생겼대. 만약 베이징이 안 되면 우회를 고려해야 할 수도 있어.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우회요? 어디로요? 선배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마도 한국 쪽, 인천이 될 거야. 그 순간 제 입에서 반사적으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인천이요? 그 작은 공항으로요? 목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나왔고 옆에 있던 사비나가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한국으로 간다고요? 에이, 말도 안 돼. 베이징이나 도쿄가 문제면 한국은 더 문제겠죠. 올가 선배가 우리를 진지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희들 한국을 너무 모르는구나. 인천공항은 다른 곳과 달라. 내가 20년간 다녀봤는데. 하지만 저는 선배 말을 끊고 말했습니다. 선배님, 지금은 과거 경험 이야기할 때가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도쿄랑 베이징도 못 감당하는 폭설인데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사비나도 적극적으로 동조했습니다. 맞아요, 선배님. 우리가 한국에 대해 아는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삼성 전화기 만드는 나라 아닌가요? 올가 선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저으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때 선배의 표정에서 실망을 받지만 제 불안이 더 컸기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승객들 사이에서도 불안이 커져갔습니다. 누군가 우리 정말 괜찮은 거예요? 라고 물었고 다른 승객은 베이징 날씨가 그렇게 안 좋다면서요? 라며 걱정하기 시작했죠. 저는 통로를 오가며 계속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제 얼굴 근육이 경직되어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온했던 기내 분위기는 점점 긴장과 경계로 바뀌어 가고 있었고 저 역시 그 감정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오후 2시 30분 기내의 두 번째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블라디미르 기장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더 무거웠죠. 승객 여러분, 안타깝게도 베이징 공항이 폐쇄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재 대체 공항을 찾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기내가 술렁이기 시작했고 여기저기서 놀란 목소리들이 터져나왔습니다. 폐쇄라고요? 그럼 우리 어디로 가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저는 급히 앞쪽 좌석으로 달려갔습니다. 한 여성 승객이 어린 딸을 안고 울고 있었고 옆자리 남편분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죠. 승무원님, 설명 좀 해주세요. 대체 무슨 일이에요? 우리 베이징에 가야 하는데.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하려 했습니다. 곧 다른 공항으로 갈 예정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승객들도 그걸 느꼈을 겁니다. 사비나가 뒤쪽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언니, 이거 봐. 그녀가 손에 든 스마트폰 화면에는 뉴스 속보가 떠 있었죠. 도쿄 나리타 공항도 폭설로 폐쇄 결정. 동부가 주요 공항 연쇄 마비. 저는 그 글자들을 보며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베이징만이 아니라 도쿄까지요? 그럼 대체 어디로 간다는 말입니까? 오후 3시 올가 선배가 기장실에서 나와 저희를 다시 모았습니다. 선배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죠. 블라디보스토크를 타진하고 있대. 러시아 쪽이 아직 상황이 나은 것 같아. 사비나가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다행이네요. 블라디보스토크면 가까우니까 연료도 괜찮겠죠? 저도 그 말에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래요, 러시아로 가면 되죠. 굳이 한국까지 갈 필요 없어요. 하지만 10분도 지나지 않아 그 희망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기장실 문이 열리고 블라디미르 기장이 직접 나왔는데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도 방금 폐쇄됐습니다. 그리고 기장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현재 우리 연료로는 다시 타슈켄트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역풍이 너무 강해서 연료 소모가 예상보다 많았습니다. 그 말에 저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돌아갈 수도 없다고요? 사비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기장님, 우리 어디로 가요? 블라디미르 기장은 저희를 차례로 바라보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현재 남은 선택지는 한국 인천공항뿐입니다. 그곳만 활주로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저는 벽에 기대며 눈을 감았습니다. 인천, 결국 거기로 가야 한다는 말입니까? 사비나가 제 팔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언니, 우리 죽는 거 아니에요? 도쿄랑 베이징도 포기한 폭설인데 그 작은 한국 공항이 어떻게 감당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끝났어요. 올가 선배가 조용히 다가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미나 진정해. 인천을 믿어야 해. 그들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 하지만 저는 선배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선배님 그만해요. 지금 그런 희망 고문이 무슨 소용이에요? 현실을 봐요, 현실을. 한국은 작은 나라예요. 자원도 없고 기술도 없어요. 우리 목숨이 걸렸단 말이에요. 제 목소리는 갤리 전체에 울렸고 다른 승무원들이 모두 저를 쳐다봤습니다. 선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슬픈 눈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가슴 한편이 아팠지만 곧 그 감정을 떨쳐냈습니다. 지금은 감상에 젖을 때가 아니에요. 살아남는 게 먼저예요. 오후 3시 30분 승객들에게 상황을 알려야 했습니다. 블라디미르 기장이 방송을 하기 전에 저는 먼저 각 구역을 돌며 승객들을 준비시키려 했죠. 잠시 후 기장님께서 중요한 안내를 하실 겁니다. 놀라지 마시고 침착하게 들어주세요. 하지만 승객들은 이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께서 제 손을 꽉 잡으며 물으셨죠. 얘야, 우리 위험한 거지? 솔직히 말해줘. 저는 할머니의 눈을 마주 볼 수 없었고 그저 괜찮을 거예요 라고 힘없이 중얼거릴 뿐이었습니다. 오후 3시 45분 드디어 그 방송이 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현재 베이징 및 주변 공항들이 모두 폐쇄되어 우리 항공편은 한국 인천공항으로 비상회항합니다. 블라디미르 기장의 말이 끝나자마자 기내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한국이요? 말도 안 돼. 우리 죽는 거 아니에요? 여기저기서 비명과 울음소리가 터져나왔고 저는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몰라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기장을 불러요. 직접 설명을 들어야겠어. 다른 승객들도 동조하기 시작했고 맞아요, 설명하세요. 왜 하필 한국이에요? 하는 목소리들이 쏟아졌죠. 저는 급히 그쪽으로 달려가 두 팔을 벌렸습니다. 여러분 진정하세요. 인천공항은 안전합니다. 지금 활주로를 열어둔 유일한 공항이에요. 하지만 제 말은 아무 효과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한 여성 승객이 히스테리를 부리기 시작했죠. 안전하다고요? 도쿄랑 베이징도 포기한 폭설인데 한국이 뭘 할 수 있어요? 승무원이 뭘 안다고 그렇게 말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맞아요. 제가 뭘 압니까? 저도 한국에 대해 아는 게 없는데 어떻게 승객들을 안심시킬 수 있겠어요? 그때 올가 선배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선배는 승객들을 향해 차분하게 말씀하기 시작했죠. 여러분, 제 말을 들어주세요. 저는 20년간 인천공항을 다녀왔습니다. 단 한 번도 인천이 폭설로 문을 닫은 적이 없어요. 그들의 제설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리고 선배는 잠시 숨을 고르며 이어갔습니다. 인천공항 직원들은 절대 승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하지만 승객들은 여전히 불안해했고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말만 그렇게 하면 뭐해요? 증거가 있어요? 사비나가 제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언니, 승객들이 저렇게 흥분하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저도 당황스러웠습니다. 교육받은 대로 침착하게 대응하려 했지만 이런 상황은 매뉴얼에 없었거든요. 오후 4시 저는 기내 방송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제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죠. 승객 여러분, 제 말을 들어주세요. 저도 처음에는 걱정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한국이 걱정됐어요. 하지만 저는 올가 선배를 쳐다봤습니다. 선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격려했죠. 하지만 지금은 인천을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장님께서도 최선의 판단을 하셨고 우리는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제 방송이 끝나자 기내는 조금 조용해졌습니다. 완전히 안심한 건 아니지만 최소한 패닉 상태는 벗어난 것 같았죠. 하지만 저 스스로는 제가 한 말을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인천을 믿는다고 했지만 사실 저는 믿지 않았어요. 그저 승객들을 진정시키기 위한 거짓말이었을 뿐이었죠. 화장실에 갔을 때 저는 거울을 보며 제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창백하고 두려움에 가득 찬 얼굴이었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우리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지만 곧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아니야, 생각하지 마.
어차피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 인천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 오후 4시 30분 올가 선배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미나 아까 방송 잘했어. 승객들이 조금 진정됐어. 저는 선배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배님 죄송해요. 아까 소리 질러서. 선배는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너도 무서운 거 알아. 하지만 미나 내 말 하나만 믿어줘. 한국 사람들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아. 우리에게는 특별한 인연이 있거든. 저는 선배의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저 살아남는 것만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오후 5시 기장이 마지막 안내 방송을 했습니다. 15분 후 인천공항 착륙 예정입니다. 안전벨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자리에 앉아 벨트를 맸고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가득 배어 있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죠. 사비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우리 살 수 있겠지?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확신이 없었으니까요. 창밖으로 하얀 눈 폭풍이 보였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제발 무사히 착륙하게 해주세요. 속으로 기도했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한국, 그 작은 나라가 정말 우리를 구해줄 수 있을까요? 오후 5시 15분 비행기가 서서히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고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의심했죠. 사방은 온통 하얀 눈으로 뒤덮여 있었고 구름 사이로 보이는 땅은 마치 하얀 지옥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인천공항의 활주로만이 기적처럼 새까만 아스팔트를 드러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지만 곧바로 고개를 저으며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아, 우연히 이쪽은 눈이 덜 온 거겠지. 그래, 분명 바람 방향 때문일 거야. 사비나도 창밖을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제게 속삭였습니다. 언니 저것 봐. 활주로만 깨끗한 거 이상하지 않아? 뭔가 속임수 같은데.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맞아요, 뭔가 이상합니다. 주변은 저렇게 눈이 쌓였는데 활주로만 깨끗하다는 게 말이 되나요? 분명 뭔가 함정이 있을 거예요. 저희는 그렇게 확신했고 착륙 후 혼란이 벌어질 것을 각오했죠. 오후 5시 20분 비행기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착륙이 너무나 부드러웠던 겁니다. 마치 맑은 날 착륙하는 것처럼 아무런 충격도 없이 비행기가 미끄러지듯 내려앉았죠. 기내에서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고 승객들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긴장을 풀지 못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야. 공항이 승객들을 감당 못할 거야. 비행기 문이 열리고 저희는 승객들을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게이트에는 이미 인천공항 지상직 직원들이 대기하고 있었고 그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한 명은 휠체어를 끌고 왔고 다른 직원은 승객들에게 담요를 나눠주기 시작했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직 상황 파악을 못한 거겠지. 곧 혼란이 시작될 거야. 오후 5시 30분 승객들이 게이트를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저희 승무원들도 뒤따라 나갔습니다. 공항 로비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이미 긴 테이블이 여러 개 설치되어 있었고 그 위에는 따뜻한 컵라면과 믹스커피, 생수병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던 겁니다. 직원들은 승객들에게 하나씩 나눠주며 미소를 지었고 괜찮으세요? 놀라셨죠? 라고 우즈베거로 간단하게 인사까지 했습니다. 저는 순간 멍해졌지만 곧 고개를 저으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준비했지? 설마 미리 알고 있었나?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우연이겠지. 사비나가 제 팔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언니, 저 사람들 우즈베거 할 줄 아는 거 봤어? 이상하지 않아? 왜 한국 사람들이 우즈베거를? 저도 의아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아마 다국어 교육받은 거겠지. 요즘 공항 직원들은 다 그렇잖아.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의문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게 다일까요? 오후 6시 저는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공항 한편에 전시된 오래된 자동차를 발견했습니다. 낡고 작은 차였는데 안내판에는 한국-우즈베키스탄 우정의 상징 티코라고 적혀 있었죠. 저는 잠시 그 차를 바라봤습니다. 티코. 이 차는 지금 우리 타슈켄트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는 그 차였습니다. 제 삼촌도 이웃집 아저씨도 시장 상인들도 모두 티코를 타고 다녔죠. 하지만 왜 이 차가 공항에 전시되어 있는 걸까요? 그것도 우정의 상징이라니 무슨 의미일까요? 그때 올가 선배가 제 옆에 다가왔습니다.
선배는 티코를 보며 눈시울을 붉히고 계셨고 한참 동안 말없이 서 계셨죠.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배님 왜 우세요? 올가 선배는 눈물을 닦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 차가 우리 할아버지를 생각나게 해서 할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셨거든. 한국은 은혜를 잊지 않는 나라라고. 저는 더 묻고 싶었지만 선배는 그 말만 남기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티코를 바라보며 혼란스러웠습니다. 활주로가 깨끗했던 것, 직원들이 너무 침착했던 것, 이미 준비된 담요와 음식들, 우즈베거를 하는 직원들, 그리고 이 낡은 차. 모든 것이 뭔가 이상했지만 저는 아직 그 조각들을 맞출 수 없었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뭔가 제가 모르는 이야기가 있다는 느낌만 들었을 뿐이죠. 사비나가 저를 불렀고 저는 티코에서 시선을 떼고 돌아섰습니다. 오후 6시 30분 저희는 임시 대기실로 안내받았고 그곳에는 이미 침낭과 베개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승객 210명이 넘는데도 혼란은 전혀 없었고 모두가 질서정연하게 자리를 잡았죠. 저는 침낭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상해. 뭔가 굉장히 이상해. 하지만 뭐가 이상한 걸까? 제 머릿속은 복잡했고 가슴 한편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더 큰 진실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저는 임시 대기실에서 잠을 깨어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밤새 쌓인 뉴스 알림들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저는 무심코 그중 하나를 눌렀죠. 그 순간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충격적인 헤드라인이 떠 있었습니다. 도쿄 나리타 공항, 폭설 대응 실패로 여객기 활주로 이탈 사고, 승객 15명 부상, 공항 폐쇄 장기화. 저는 기사를 읽어 내려갔고 사진들을 봤습니다. 활주로에서 미끄러진 비행기, 눈 속에 갇힌 승객들, 혼란스러운 공항 내부.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다른 뉴스들을 찾아 읽기 시작했죠. 베이징 서우두 공항 제설 작업 지연으로 30여 대 항공기 대기, 승객 5,000명 공항 야영, 상하이 공항 비상 착륙 항공편 수용 불가 선언, 인근 공항으로 분산 조치. 기사마다 혼란과 사고 소식뿐이었고 사진 속 승객들은 공항 바닥에 앉아 담요도 없이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며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도쿄로 갔다면, 만약 베이징이 문을 열었다면 우리도 저 사진 속 사람들처럼 되었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더 심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활주로 이탈 사고라니 15명이 다쳤다니 우리 비행기도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연료가 바닥나던 상황에서 만약 착륙에 실패했다면 저는 더 이상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스마트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고 제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던 사비나를 흔들어 깨웠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비나 이거 봐. 도쿄랑 베이징이 우리 죽을 뻔했어. 사비나는 잠이 덜 깬 얼굴로 제 폰을 받아들었고 기사를 읽더니 순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언니, 이거 진짜야? 우리가 만약. 저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어제의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깨끗했던 인천공항 활주로, 부드러웠던 착륙, 이미 준비되어 있던 담요와 음식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던 직원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행운도 아니었죠. 그것은 철저한 준비와 훈련 그리고 시스템이었던 겁니다. 오전 9시 30분 저는 다른 승무원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모두에게 뉴스를 보여줬고 다들 같은 반응을 보였죠. 충격, 공포, 그리고 안도. 한 승무원은 우리 진짜 운이 좋았네요 라고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운이 아니야. 인천공항이 대단한 거였어.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올가 선배를 찾아갔을 때 선배는 이미 뉴스를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선배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죠. 선배님 죄송해요. 제가 틀렸어요. 목소리가 떨렸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올가 선배는 제 어깨를 토닥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알았구나. 한국이 얼마나 준비된 나라인지.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어제 선배에게 했던 말들이, 무시했던 경고들이 모두 제 가슴을 찔러왔으니까요. 오전 10시 임시 대기실에는 모든 승무원과 승객들이 모여 있었고 다들 같은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우리 정말 살았네요. 인천공항 아니었으면. 다른 승객이 대답했습니다. 한국 사람들한테 고마워해야겠어요. 우리 목숨 구해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살았습니다. 한국 덕분에, 인천공항 덕분에 우리는 무사히 살아남았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하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 한국은 이렇게까지 준비되어 있었을까요? 왜 그들은 우리를 이토록 따뜻하게 맞아줬을까요? 티코 전시와 올가 선배의 눈물, 그리고 우정의 상징이라는 말.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의 퍼즐처럼 느껴졌지만 저는 아직 그 그림을 완성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모든 것이 명확해질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인천공항 김 실장님이 저희 승무원들을 별도 공간으로 안내했습니다. 잠시 시간 괜찮으시면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라며 정중하게 말씀하셨죠. 저희는 작은 회의실로 들어갔고 거기에는 이미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70대로 보이는 할머니셨는데 주름진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가득했죠. 김 실장님이 소개했습니다. 이분은 박술래 할머니십니다. 어제 여러분께 우즈베거로 인사했던 최 대리의 어머니십니다. 할머니는 우즈베거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셨고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할머니의 우즈베거는 완벽했고 마치 타슈켄트에서 만난 우리 이웃 할머니 같았죠. 할머니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나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태어났단다.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너희 증조 할아버지 뻘 되시는 분이 1937년에 기차에 실려 연해주에서 오셨지. 그때 내 나이가 겨우 3살이었어.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죠. 기차에는 수천 명이 실려 있었어. 다들 배고프고 지쳐 있었지. 어른들은 울고 아이들은 아파서 신음했단다. 우리 어머니는 나를 품에 안고 기도만 하셨어. 살 수 있을까, 우리 살 수 있을까 하시면서. 할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중앙아시아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어.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었지. 그때 우즈벡 사람들이 나타났단다. 저는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죠. 우즈벡 사람들이 보리죽을 끓여서 나눠줬어. 자기들도 넉넉하지 않았는데 우리를 살려준 거야. 우리 어머니는 그 보리죽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리셨어.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시면서 계속 절을 하셨지. 할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회의실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올가 선배도 사비나도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우리 아버지는 평생 그 은혜를 잊지 못하셨어. 돌아가시기 전에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단다. 술래야, 우즈벡 사람들은 우리 은인이야. 만약 내가 한국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그 은혜를 꼭 갚아야 한다. 우리는 받은 것을 잊으면 안 돼. 할머니는 제 손을 더 꽉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인천공항에서 일하게 됐을 때 나는 너무 기뻤어. 이제 우리도 보답할 수 있겠구나 싶었지. 김 실장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매년 이맘때면 공항에 오셔서 우즈벡 항공편 승객들을 맞이하십니다. 직접 손으로 만든 빵을 나눠주시고 우즈벡어로 환영 인사를 하시죠. 어제도 할머니께서 준비하신 담요와 음식들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내렸고 할머니의 손을 잡은 채 흐느끼기 시작했죠. 할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울지 마. 너희는 우리 가족이야. 70년 전 우리를 살려준 그 사람들의 후손이잖니. 우리가 너희를 어떻게 내버려둬? 폭설이 오든 태풍이 오든 우리는 너희를 기다릴 거야. 너희가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지킬 거야. 그 말에 올가 선배가 할머니께 다가가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도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저는 한국을 무시했어요. 작은 나라라고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너무 잘못 생각했어요. 할머니는 제 뺨을 쓰다듬으며 웃으셨습니다. 괜찮아, 이제 알았잖니. 나라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야. 마음이 중요한 거지. 우즈벡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마음을 우리도 너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김 실장님이 화면을 하나 띄웠습니다. 거기에는 낡은 티코 사진이 있었죠. 1990년대 한국은 우즈베키스탄에 자동차 공장을 지어줬습니다. 단순한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70년 전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한 것이었죠. 티코는 그렇게 만들어졌고 지금도 타슈켄트 거리를 달리고 있습니다. 저는 티코 사진을 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매일 보던 그 차들이 사실은 이런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다니.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우리는 절대 은혜를 잊지 않는단다.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우즈벡 사람들이 우리를 살려준 그날을 우리는 기억할 거야. 그리고 너희가 우리에게 올 때마다 우리는 두 팔 벌려 맞이할 거야.
너희는 우리 가족이니까. 저는 할머니를 꼭 안았고 할머니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70년 전 보리죽 한 그릇이 오늘 우리 210명의 생명을 구한 겁니다. 오후 2시 폭설이 그치고 하늘이 다시 열렸습니다. 저희는 출발 준비를 하며 짐을 챙기고 있었고 김 실장님과 최 대리님이 배웅하러 오셨죠. 저는 그분들 앞에 서서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목숨을 구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한국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습니다. 김 실장님이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알게 되셨으니까요. 우리는 서로 돕는 관계입니다.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우리를 도와주셨고 이제 우리가 도울 차례였던 거죠. 최 대리님도 우즈베거로 하이르 안녕히 가세요라고 인사하시며 따뜻하게 웃어주셨습니다. 저는 그분들과 포옹을 나눴고 사비나를 비롯한 다른 승무원들도 모두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공항을 나서며 저는 다시 한번 티코 전시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그 차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낡고 작은 차가 아니라 70년 우정의 증거이자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의 상징이었던 거죠. 제가 매일 타슈켄트 거리에서 봤던 그 수많은 티코들이 사실은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을 연결하는 다리였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사진을 찍었고 그 사진을 평생 간직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비행기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을 때 저는 인천공항을 내려다봤습니다. 어제는 공포와 불안으로 가득했던 그곳이 이제는 감사와 존경으로 채워졌죠. 활주로를 달리는 제설 차량들이 보였고 바쁘게 움직이는 지상 직원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누군가를 위해 준비하고 있었고 언제든 다시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타슈켄트로 돌아온 후 저는 후배 승무원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곤 합니다. 한국을 절대 무시하지 마. 그들은 우리 은인의 나라고 형제의 나라야. 크기나 자원으로 나라를 판단하면 안 돼.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이고 준비고 은혜를 기억하는 거야. 후배들은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는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의 편견을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길을 걸으며 티코를 볼 때마다 저는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하죠. 고마워 한국. 우리를 살려줘서. 우리 할아버지들을 기억해줘서. 제 할아버지도 천국에서 흐뭇하게 웃고 계실 겁니다. 당신이 평생 말씀하셨던 그 나라가 손녀의 목숨을 구해줬으니까요.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우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저도 그 우정의 다리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도 하늘을 날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자원이 많은 나라가 아니라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은혜를 기억하는 나라라고. 한국이 그런 나라였고 저는 그것을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배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